트럼프 그 당시는 당선자 신분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놓고 우크라이나가 나오지 않으면 지원을 단번에 끊어버리겠다. 러시아가 만약에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겠다. 압박을 해서 나오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러시아가 한 70만 명, 80만 명 수준의 전사상자를 내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입니다. 저는 역사학자고요. 그중에서도 20세기 현대사, 국가로는 주로 러시아 현대사를 연구하고 있고요. 어느덧 제가 연구녀로 1년 동안 강의를 하지 않고 시간 여유를 가지게 돼서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저술에 전력을 투입해서 1년을 이용해서 책을 2권 정도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 책이 나오면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러우 전쟁 예상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협상, 전쟁을 끝내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가능성은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2주일 한 달 안 돼서 협상 테이블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가 앉을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 추정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상당히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일단 러시아만 놓고 보자면요. 러시아로서는 지금 상당히 그 전황이 엄청나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리한 상황으로 전쟁을 이끌어 나가면서 잘 나가는 상황인데,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휴전을 한다는 것은 그 기세가 끊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해서 점령지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려나가는 이런 추세를 끊기지 않게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가더라도 상당히 나중에 여러 달 동안 계속 전투를 치르면서 최대한 점령지를 넓히고 우크라이나군을 더 궁지에 넣어서 거의 무릎을 꿇는 상태가 됐을 때야 못 이기는 채 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나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신란을 꼼꼼히 챙겨보신 분은 아실 팩트겠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서너 달 전에 승부수를 던져서 쿠르스크 주를 공격해서 상당히 넓은, 크게 보면 사실은 넓지 않은 점령지지만 어쨌든 간에 러시아 본토의 일부를 차지하는 정가를 올렸었는데요. 최근에 쿠르스크 점령지를 되찾겠다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상당히 거세서 지금 원래 우크라이나군이 차지했던 점령지가 지금 3분의 1로 축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욱더 러시아군의 압박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쿠르스크를 러시아가 다시 되찾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쿠르스크는 사실 부차적인 전선이었고 가장 중요한 전선은 역시 우크라이나의 루안스크와 돈바스 그리고 헤르손 이쪽 지역의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전선일 텐데요. 여기서도 전략 요충지를 향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느릿느릿한 속도긴 하지만 착실하게 진행이 돼서 우크라이나로서는 전략 요충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러시아군에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런 요충지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포크로우스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동부 전선을 우크라이나군 지키는 허브와 같은 곳이었는데 이쪽 지역에 상당히 러시아군이 가까이 다가갔고요. 정면 공격을 하지 않고 밑으로 돌아서 배후를 점령하는 이런 전투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러시아군이 이 포크로우스크를 쉽게 말하면 포위해서 점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군은 포크로우스크 점령을 계기로 해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체계를 완전히 뒤흔들어서 회속으로 계속 서쪽으로 진군할 가능성을 아마 노리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황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트럼프가 전쟁을 끝낼 방법이 있을까요? 뾰족한 카드는 있지 않고요. 어떻든 간에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이 협상 테이블에 우크라이나 대표와 러시아 대표를 앉히는 그런 장면만 연출해도 상당히 큰 정치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질질 끌면서
사실은 제대로 매듭짓지 못했던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과 어쨌든 간에 종전, 휴전의 그 실마리를 풀러서 평화협상의 자리를 마련한 자신과 대비하면서 정치적 자산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나름대로 효율적이고 유의미한 대화가 오가고 절충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을 빨리 매듭짓는, 즉 종전까지 다가가는 그런 과정도 연출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그 험로일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은 양측의 충돌이 나오면서 상당히 협상 과정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 없이는 전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예, 그 전부터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서방, 특히 미국의 지원이 아니면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것은 뭐 무기 차원이 아니라 거의 그 파산 국가 단계까지 가서 미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면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연금이라든지 이것이 지급이 안 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조 바이든이 그걸 막기 위해서 무기 지원을 차치하고서라도 엄청난 자금 지원을 해왔는데 여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면서 이 액수를 대폭 줄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원조하는 것은 미국의 문제라기보다는 유럽의 문제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책임져라라고 하면서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에게 그전에 미국이 해오던 자금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라든지 이런 서구의 중심 국가들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독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다 못해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까지 보였다는 그런 기사를 봤다는 기억이 납니다. 트럼프 그 당시는 이제 당선자 신분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놓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앉도록 만들 텐데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고 질문을 받으니까 우크라이나가 나오지 않으면 지원을 단번에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압박을 가해서 우크라이나 대표를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만들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고요. 러시아가 만약에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 하겠다, 그래서 압박을 해서 러시아 대표를 나오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전략이 과연 제대로 먹힐지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편입 가능성은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으로 보자면 우크라이나,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두 가지를 확실히 확보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빼앗긴 영토를 돌려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약속받는 것인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강경 세력은 반발을 하겠지만 젤렌스키조차도 속마음으로는 빼앗긴 영토를 돌려받는 것은 사실 힘들다, 그래서 빼앗긴 영토를 눈물을 머금고 내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슬슬 그런 기사라든지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 중에 영토는 뭐 포기하는 단계고요. 근데 그 젤렌스키로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가 또 있죠. 그것은 뭐냐면 설령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맺어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국가 안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크라이나의 자체 역량을 키워서 러시아에 맞선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이지 못한 카드일 수 있겠고요. 서방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나토에 가입을 한다. 우크라이나 전체는 아니더라도 나머지 5분의 4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 만이라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 카드를 상당히 요구하겠죠. 그런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게,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그 중에서 으뜸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사태를 막으려는 어떤 그런 것이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러시아로서는 전쟁을 벌여서 상당히 큰 피해를 입고 인명피해를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로 협상 테이블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이런 사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전쟁을 끝내는 이런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일 것이 거의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특히 젤렌스키로서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그 안보를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나토 가입이라고 하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도 사실은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러우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글쎄요, 러시아의 인명피해, 보통 이제 전쟁에서 인명피해라고 할 때는 전사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사상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 그리고 전쟁에서 크게 다친 사람, 포로가 된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전사상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사실은 지금 확실하게 믿음이 가는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그걸 일단 뭐 밝히지 않고 있거나 숙조해서 말을 할 것이고요. 반면에 상대방인 우크라이나 내지는 서방 언론은 러시아의 피해를 엄청나게 부풀려서 말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보통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그나마 구할 수 있는 정보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에서 주장하는 정보일 텐데, 러시아가 뭐 70만 명, 80만 명 수준의 전사상자 피해를 냈다. 달리 말하면 수십만 명의 전사자를 내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이 러시아 군의 그 정확한 피해, 인명 피해는 제가 볼 때는 한 10년이 넘어간 다음에야 공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냥 감으로 잡는 건데 몇만 명 수준은 넘을 듯하다. 그렇지만은 우크라이나 나 서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십만 명 그런 수준은 아닐 듯하다. 그래서 그냥 정말로 근거 없이 추측으로만 감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10만 명은 넘을 듯한데 20만 명, 30만 명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듯하다. 이렇게 질러봅니다, 제가. 푸틴이 핵교리 개정을 선언하며 우크라이나를 돕는 국가에 핵 공격을 한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확히 말하면 헌법 개정이 아니라 핵무기를 운용하는 어떤 교리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인데요. 문구를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2024년 이전에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사용할 때 문턱을 설정해 놓습니다. 이게 뭐 핵무기가 한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폭죽이라든지 뭐 이런 수준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정교한 운영 교리를 만들어 놓는데, 그래서 함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문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높은 문턱을 넘어서는 상황이 돼야지 핵무기를 쓸 수 있게 했었는데, 그 문턱을 상당히 낮춘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2024년 이전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쉽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문구라든지 작구를 수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떤 나라가 러시아에게 직접 유해를 가해서 러시아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때 그 적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놨었죠. 달리 말하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로 핵무기를 쓰지 못하게 했었는데, 이것을 바꿔서 러시아에게 적대 행위를 하는, 군사적으로 적대 행위를 하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돕는 나라, 그리고 적국에게 유무형의 지원을 해서 영토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전략 무기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서 러시아의 적국을 돕는 나라를 상대로도 핵무기를 쓸 수 있게, 핵공격을 할 수 있게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는 제3의 국가가 러시아의 적국에게 군대를 보내서 함께 싸운다, 뭐 이런 경우에만 그 나라의 그 제3국에 핵무기 공격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제는 간접적으로 돕는 그런 경우에도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핵무기를 쓸 수 있게 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한 겁니다. 정확한 문구는 그 텍스트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이전에 설정해 놓은 문턱을 2024년에 핵 사용 교리를 바꾸면서 그 문턱을 훨씬 낮췄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는 서방 국가, 서구의 국가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공공연하게 아니면 은밀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우크라이나를 도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이 지원의 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푸틴은 이렇게 생각을 한 듯해요. 러시아가 핵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서구 국가, 나토 회원 국가들이, 구체적으로는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 이런 나라들이 쉽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2년, 2023년, 2024년에 상당히 그 서구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죠. 그러면서 푸틴의 생각에서는 이 나라들이 우리가 가진 핵무기를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만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훨씬 더 쉽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교리 개정을 하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에게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것입니다. 경고라고 할 수도 있고 협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독일은 아니지만요. 영국이나 프랑스도 핵 보유 국가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핵을 쓰게 된다면은 그 나라도 가만 있지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균형을 가져왔는데 최근에 오레슈닉이라고 하나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러시아가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어 놨고요. 이 미사일 성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미사일에 탑재한 핵무기로 영국과 프랑스를 공격하고 그리고 반격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것을 무력화시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빈 미사일을 날려서 목표물을 맞추는 연습을 했는데 그 위력이 너무 뛰어나서 영국과 프랑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오레슈닉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미사일에 핵탄두를 얹어서 날려보내면 영국과 그 프랑스가 대응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위협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움츠러들어서 푸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줄일 수 있는데 이런 효과를 누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핵 전력 사용 교리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최첨단 신형 미사일 개발과 엮어서 이 서구 국가들에게 엄청난 그 위압감을 주는 경고를 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러시아라는 국가 아니면 그 푸틴이라는 정치가가 핵 사용 교리를 바꿨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변화에 따른다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라든지 우크라이나에게 원조를 했을 경우에 푸틴은 자기네들의 어떤 교리에 따라서 한국까지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10개의 눈금이 있다고 했을 때 러시아가 한국을 상대로 공격을 할 가능성의 눈금은 사실은 상당히 낮게 한두 개 수준인데 그런 핵 사용 교리를 바꿈으로써 그 눈금이 한 개, 두 개 정도는 더 올라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러우 전쟁이 핵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몇 번 비슷한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인류를 무시무시한 파멸적인 핵전쟁으로 몰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핵전쟁의 가능성이 꾸준히 조금씩이긴 하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아무리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핵전쟁의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어떤 그런 추측을 하는데 항상 그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행동보다는 우발적인 요소, 그다음에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길어지면서 그런 우발적이고 비합리적, 비이성적인 돌발 요소로 인해서 이 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그 퍼센트가 0%가 아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노력을 해서 전쟁을 끝내려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태에 대비해서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할까요? 제가 뭐 무기 전문가도 아니고 그 외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입장에 관해서는 저는 잘 모르고요. 아는 정보라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핵 보유 국가가 된다는 결정을 했을 때 이것에 딸린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요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걸 다 고려해야 되는데 고려하고 분석해야 될 그 요인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이건 대한민국의 국가 운명이 딸린 정말 크나큰 결정이기 때문에 정말 복잡 미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관련된 전문가의 말을 들어봤더니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국력과 역량상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이 비록 몇 달 정도의 과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도 뭐 10년, 20년
년이 넘어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 여러 해 동안 국력을 집중하면은 핵보유 국가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든 어떤 것을 다 포기하고 국력을 집중해서 핵무기 개발에만 집중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짧으면 뭐 4년, 길면 7년 요 사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걸 감내해야 될 텐데 그거를 감내할 자신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죠. 모든 그 경제력을 핵무기 개발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수준이 낮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을 위시한 뭐 열강이라든지 뭐 이른바 국제사회가 한국이 핵보유 국가가 되는 것을 이렇게 부추기거나 오냐 잘한다 하진 않을 거고요. 엄청난 그 제재를 가할 것인데 이 제재를 또 뚫고 짧으면 4년, 길면 7년 동안 버텨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고통을 우리가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부터 한번 곱씹어 보면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 전쟁을 버겁게 느끼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좀 미리 깔아둘 밑밥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가 누구냐 이런 말에 답변을 할 때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는 진실이다. 뭐 이런 그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 평시에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더더군다나 어떤 집단 내지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에서 온갖 거짓과 역정보가 난무하기 때문에 진실을 알아내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자체도 그렇지만 더더군다나 북한군이 전쟁에 개입했다고 하는 이런 주장에 관해서도 워낙 확인되지 않은 전원 정보가 난무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맥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정보기관에 몸담은 것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정말 어려운 입장일 텐데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정보기관이 아닐진데 우리가 코끼리를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자기가 그 코끼리를 만진 다음에 그것이 다 코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코끼리 전체를 보거나 만지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진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만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만지지 않은 코끼리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감촉인지를 한번 말씀드린다는 그러니까 상당히 제한된 판단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설이 길었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궁지에 몰려서 북한에게 그 손을 벌려서 원조를 요청했다. 그래서 거기에 화답해서 러시아가 들어갔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하면서 물론 그 힘들고 숨이 벅차는 순간이 있었지만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가 상당히 유리하게 전황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굳이 외국의 도움을 절실하게 바라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또 한 번 그 추정을 해보자면 지금 그 전쟁이 그 러시아가 상대하는 우크라이나는 나라 하나가 아니라 그 뒤에는 크게는 서방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이 직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원조하는 이런 진영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대규모의 전투원이라든지 군인들을 파견하지는 않았지만 참관단이라든지 아니면 교관이라든지 용병이라고 하나 그 용병의 형태로 개입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서방 사람들이 관여해서 참전을 싸우는 것이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각을 의식해서 서방 국가들이 직접적인 형태로 참전을 하지 않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과 손을 맞잡고 제휴해서 북한 전투병력이 실제로 전선에 투입된다고 하면은 전쟁을 3년 동안 치러오면서 서방 국가들이 설정해 놓은 마지막 제한이란 게 있죠. 서방 국가의 실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참전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런 식의 어떤 한계가 쉽게 말하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북한을 끌어들인 반대급부로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의 지원 병력을 받아서 함께 러시아와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러시아로서는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널리 퍼져 있는 그런 분석과 상반된 분석을 한번 시도해 보자면 러시아로서는 절박하지 않은 상태다. 포탄이라든지
여러 무기는 뭐 일부 받을 수 있겠지만 북한의 그 상당수의 전투 병력을 받아서 전선에 투입하는 것은 사실은 러시아로서는 크게 남는 장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이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때는 러시아가 그 엄청나게 그 군수 물자가 부족하고 포탄이 모자라서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포탄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비판적으로 걸러들어야 될 그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포탄 생산 능력이 현저하게 딸려서 북한의 포탄이 절실했다기보다는 아시겠지만 이 군수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산 시설을 군수용으로 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군수공업은 완전히 시장을 잃어버리고 무용지물이 되고 국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러시아로서는 종전 이후를 생각을 해서 무한정 포탄 생산량을 늘릴 것은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 정도의 생산을 유지하면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한다면은 러시아의 공장을 더 많이 세워서 포탄을 더 많이 생산하기보다는 빌릴 수 있는 곳을 빌린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제 북한의 포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넉넉지 않아서 포탄을 북한으로부터 가져온 것은 분명한 사실일 수 있는데 그것이 러시아의 생산 능력이 현저히 딸려서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도 나름대로의 국가 전략이라든지 경제에 대한 고려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북한군 문제로 들어가자면 이게 그 러시아가 너무너무도 절박해서 궁지에 몰려서 북한 전투 병력을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분석은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뭐 완전히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더 진상이 확실하게 우리 시야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나요? 러시아 경제는 이제 호황을 구가한다고 합니다. 수치를 조금 들여다보니까 올 한 해 서방 주요 국가,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의 경제 성장이 1%가 채 안 되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각오하는 입장일 텐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3%를 넘는 경제 성장을 지난해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조를 2025년에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러시아의 호황이 그야말로 탄탄한 기반 위에 선 호황이냐 아니면 거품이 낀 위태위태한 상황이냐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될 텐데 제가 확실하게 확정 지어서 예측을 할 수 없지만 러시아의 호황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끝날 가능성은 낮다.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 지속이 뭐 몇 년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한계에 봉착해서 올해 파탄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예측이라고 보고요. 러시아의 그 경제가 나름대로 기초 체력을 발휘하고 나름대로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위기를 견뎌내면서 잘 버텨왔다. 그리고 최소한 1년 동안은 현재의 기조가 더 과열되진 않겠지만 지금의 기조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번 추측을 해보면 러시아 지도부가 생각하기에 러시아의 그 경제가 이제는 호황이 아니라 쇠퇴 국면에 접어들 그 시점을 계산해서 종전을 받아들이는 그 시점과 연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러시아가 불황의 늪에 빠지는 그 시점 이전에 전쟁을 매듭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이것은 이제 국가 지표일 것이고 이게 러시아 경제라고 했을 때 보통 그 러시아의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 경기 뭐 이런 것일 텐데요. 참으로 역설적인 얘기인데 이 전쟁이란 것이 엄청나게 고통과 어떤 비극을 안겨주는데 이게 또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특정 국면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순기능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역설적인 효과가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러시아가 원래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한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간의 편차가 커서 모스크바라든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중심부는 상당히 경제 수준이 높은데 변두리, 뭐 시베리아라든지 이런 그 외딴 지역은
상당히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나라지만 지역별로 경제 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컸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돈이 집중적으로 풀리는 지역이 변방 지역입니다.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군수공단에 가서 고용이 돼서요. 높은 임금을 계속 받았던 것이고요. 또 하나 러시아가 계약병이라고 하죠.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입대하는 젊은이들을 전선에 투입하는 이런 구조로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병이 주로 변두리에 있는 소수민족 출신 들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그 동영상을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 군 병사하고 러시아 군 병사가 1대1로 격전을 벌여서 우크라이나 군이 목숨을 잃는 그런 짧은 영상이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이 봤는데 거기서 우크라이나 군을 제압해서 목숨을 빼앗은 러시아 군인도 사실은 슬라브인이 아니라 소수민족 출신입니다. 어떤 소수민족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시베리아에서 온 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러시아 계약병들이 러시아 연방 주변부의 오지에 있는 소수민족 출신이고 이들이 평시에는 벌지 못했을 거금을 계약병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또 전선에 투입돼서 전투를 하면서 돈을 벌게 되고요. 비극이겠지만 목숨을 잃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보상금을 받으면서 그 돈들이 그쪽 지역에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주변부가 성장을 하면서 이 빈부격차라든지 지역 간 편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 거예요. 이런 효과를 생각하자면 러시아의 보통 사람들이 전반적으로는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특정 시점, 특정 지역, 특정 계층에서는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적지 않은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러시아 경제가 전쟁으로 피폐해졌다라고 하는 너무 단순한 주장도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이 감당하지 못할 인플레이션인가라고 했을 때는 또 시각의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루블화의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되고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분석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다. 그다음에 물론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인플레이션을 잘 통제 관리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상반된 어떤 입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이 바로 내가 겪어봐서 이런 것일 텐데 저는 이제 최근에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러시아에 체류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일단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슈퍼마켓에서는 물가 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중심부만 놓고 전체 러시아를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방에도 가봐야 된다고 하는데 지방에 가신 분들도 지방 도시가 현격하게 모스크바나 이런 중심부와 다른 위상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요. 거기서도 먹고 사는 데는 큰 위기 상황이 아니다. 지방 도시의 경제 사정도 아직까지는 파탄이라고 보시긴 힘들다. 이런 식의 전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일부의 관찰이겠지만 러시아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걸러서 우리가 참고해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우 전쟁간 양국이 서로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인명 피해가 수십만 명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정확한 수치는 훨씬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밝혀지겠지만 전사자 피해는 러시아는 적게는 수만 명, 많게는 10만 명을 넘어갈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러시아로서는 전시 경제에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기초 체력 그리고 일시적인 전시 호황을 누리면서 전쟁의 어떤 압박감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크게 다가가지 않는 상태일 텐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경제는 거의 파탄지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쟁으로 이 국토가 싸움터가 되면서 일단 격전이 벌어지는 곳은 완전히 초토화 내지는 상당 부분이 파괴가 되어서 쑥대밭이 된 것이고요. 이런 것을 복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경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동부 지역의 상당 부분을 점령당해서 그쪽 지역이 러시아 영토로
선언이 되면서 불리한 입장이고 그것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러시아에게 빼앗긴 영토가 바로 공단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한 공업시설과 이 공업시설을 뒷받침하는 천연 지하 자원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곳이 바로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을 빼앗겼다는 것은 전국토의 20%를 빼앗겼다고 볼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이게 훨씬 더 30%, 40%, 50%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는 이제는 공업국가에서 농업국가로 전락할 상황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 우크라이나 경제에 가해진 피해를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인구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1991년에 독립한 이후에 10년, 20년, 30년간에 걸쳐서 상당히 큰 혼란을 겪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출산율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1990년대 이후로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젊은이들의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구조를 살펴보자면 40대, 50대, 60대는 많은데 그에 비해서 20대, 10대의 비율이 적은 거예요.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인구 구조죠. 더군다나 전쟁을 겪으면서 수백만 명,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난민들이 생겨나서 우크라이나 땅을 떠났습니다. 일부는 러시아로 갔고요. 일부는 폴란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서방으로 갔는데 그래서 더더욱더 이제 젊은 인구가 줄어든 상태가 됐는데 문제는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인구가 우크라이나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예 그 피난을 갔던 그곳에 정착해서 눌러 앉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귀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에는 직전에는 인구 4천만 명의 나름대로의 인구 대국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 반토막까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을 통한 피해가 워낙 큰데 그 피해를 빠른 시일에 복구를 해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생기는데 빠른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창 일할 경제 인구, 즉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아니면 떠나고 돌아오지 않고 하면서 이런 인구 충격이 우크라이나 국가의 재건과 복원에 엄청나게 저해 요소일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추정을 해보면 우크라이나가 전쟁 피해를 딛고 다시 정상을 되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또 비관적으로 보자면 아예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죽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전쟁의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사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도 얻은 것이 없다는 분석이 지나친 말이 아닐 수도 있죠. 전쟁이 끝난 후 젤렌스키의 정치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젤렌스키가 정말로 위태위태한 상황일 텐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선출된 다음에 전쟁을 겪게 됐고요. 그리고 전쟁 도중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23년 초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정권이 교체돼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죠.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 그래서 계엄령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유예하고 정권을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장되는 기간이 또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2025년 그 봄에 결국은 그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시 상황이지만 두 번씩 선거를 유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미국이라는 서방 국가들이 상당히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대통령 선거를 유예한 것은 용인할 수 있는데 2025년에 있을 또 한 차례의 대통령 선거를 유예한다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치러라고 압박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2020년 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것인가 아니면은 본인은 물러나고 다른 정치가들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 유심히 지켜봤었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선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놀란 측면이 있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정치적 부침을 한번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요. 집권 초기, 그러니까 전쟁 이전이죠. 그때 아주 높은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자기 공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또 그 나름대로 어떤 고충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치 신으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급전직하였어요. 그래서 전쟁 직전은 20%까지 떨어졌었는데 전쟁에서 침공에 맞서 싸우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게 되면서 다시 그 전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지지율이 70%, 80%까지 치솟았는데 이게 2022년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매 앞에는 장사 없다고 2022년, 2023년, 2024년에 전쟁을 수행하고 전쟁의 고통이 너무 크고 그리고 전황이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게 되면서 지금은 지지율이 40%, 50%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뭐 비판적으로 보자면 공식적으로는 40%, 50%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의 어떤 입김이 작용해서 실제보다 높게 잡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나 50% 훨씬 밑에서 맴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전시상만 아니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의 지지율일 텐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재선 출마를 선언해서 반전의 기회를 노린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출마 선언의 배후에 또 어떤 요인이 작용할 것인가. 전쟁을 지속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자기에게 가해질 정치적인 보복 내지는 부정부패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재출마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막대한 사업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나요? 한국의 기술력이나 뭐 자본력 그리고 어떤 노동력을 생각할 때는 기회가 열릴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또 비관적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는 뭐냐면 일단 우크라이나가 재건 사업을 할 때 우크라이나가 뭐 엄청나게 그 천문학적인 그 미국과 나토 회원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치렀는데 공짜는 아니거든요. 빚이죠. 그래서 재건 사업의 이권이 주로 미국과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나 독일 기업 위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쪽에서 그 차지할 지분이 생각 밖으로 적을 가능성이 또 있고요. 또 문제는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재건 사업에서는 일단 뭐 거기는 다 러시아 차지할 것이고 한국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러시아가 한국에 섭섭한 감정을 가진다든지 전쟁을 수행하면서 서로의 감정이 상했다고 하면은 한국에게 그 기회를 줄 이유가 없죠. 이런 면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지분이 없진 않겠지만 아주 유의미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만큼 클까? 여기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정말로 원론적인 얘기일 텐데요. 우리는 흔히 외교 무대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고 그야말로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만 있다고 합니다.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란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의 어떤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정해야 되는 것인데 그 자명한 어떤 입장이 지난 3년을 놓고 보자면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의 어떤 바람이 너무 앞서서 있는 그들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특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는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전황이라든지 어떤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보다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래야 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앞서서 진실과 현실을 파악하는 시각이 아니면 그런 능력이 떨어진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정말로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있는 그대로를 파악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아로 새겨주는 경험이 지난 3년간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